돈 안 주시면 오늘 이 장례식 여기서 끝입니다. 발인 못 나갑니다. 그 말이 빈소 바닥에 툭 떨어졌다. 향 연기는 잠깐 멈춘 것 같았고 촛불은 작은 숨결에도 겁을 먹은 듯 흔들렸다. 조문객들의 목이 동시에 말라붙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장례식장은 원래 슬픔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오늘 이곳엔 슬픔 말고도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깔려 있었다. 돈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번쩍 들어 보였다. 10년 동안 흔적도 없던 사람, 준호의 동생 김도연이었다. 영신은 상주석에서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어젯밤 남편 준호의 마지막 손끝을 붙잡던 기억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숨이 꺼지기 직전 준호의 손이 한 번 움찔했었다.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미안해라고 전하려는 것처럼. 그 손끝의 온기가 아직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오늘 장례식 첫날 남편의 동생이 들고 온 건 위로가 아니라 차용증이었다. 도연은 종이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이 생전에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망하면 즉시 갚기로 했어요. 사망 시 즉시 변제. 그 문구가 종이 위에서 붉은 인주처럼 이상하게 번져 보였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슬픔이 남아야 하는데 도연이 던진 그 문구는 슬픔을 밀어내고 계산서처럼 차갑게 빈소 한가운데에 박혔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장례식장에서 돈 얘기를. 저런 문구가 차용증에 있어요? 발인을 막겠다고? 장례식장 직원조차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손에 들었던 방명록이 어정쩡하게 흔들렸다. 영신은 차용증을 받아들고 한 줄씩 천천히 읽었다. 날짜 2015년 3월 15일. 금액 3천만 원. 서명 김준호. 도장 붉은색, 선명함. 도장은 너무 선명했다. 마치 오늘 찍은 것처럼. 그런데 영신은 알았다. 남편의 글씨가 어떤지, 남편이 숫자를 어떻게 쓰는지, 남편은 어떤 문장을 싫어하는지. 준호는 평생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던 사람이었다. 사망 시 즉시 변제 같은 말을 준호가 자신의 이름 옆에 적어둘 리 없었다. 영신은 잠깐 눈을 감았다. 빈소에 걸린 영정사진 속 준호는 말수 적던 그 표정 그대로였다. 괜찮아. 라고 말할 때도 준호는 입술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 눈으로 말하던 사람이 없으니 빈소는 도연의 목소리만 더 크게 울렸다. 도연은 빈소 입구를 가로막고 섰다. 조문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팔을 벌렸다. 이 돈 못 갚으면 내일 발인 못 나갈 줄 알아요. 형이 빚지고 죽었는데 나만 바보 돼요? 상주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상주가 책임. 그 말은 사람을 2번 죽이는 말이었다. 죽은 사람의 얼굴에 다시 흙을 뿌리는 것처럼. 영신은 차용증을 꼭 쥔 채 말했다. 서방님, 이건 남편한테서 들은 적이 없어요. 도연은 곧바로 말을 잘랐다. 형이 형수한테 말했겠어요? 미안하니까 숨긴 거죠. 내가 증거까지 들고 왔잖아요. 그 말이 칼날 같았다. 죽은 이를 향해 빚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던져졌다. 영신은 그 가벼움이 오히려 무서웠다. 사람은 이렇게 가벼운 말로 남의 인생을 흔들 수 있구나 싶어서. 조문객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다. 사망 시 즉시라니 저런 말이 차용증에 들어가나. 도연은 더 크게 소리쳤다. 오늘 이 돈 못 갚으면 내일 발인 절대 못 나가요. 장례식장에도 말해놨어요. 문제 생기면 책임 못 진다고. 장례식장의 공기가 딱 멈춰버렸다. 영신은 잠시 숨을 골랐다.
분노가 올라왔지만 영신은 그 분노를 소리로 꺼내지 않았다. 준호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영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다. 소리치면 오히려 상대에게 칼자루를 쥐어준다는 것. 영신은 손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검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평생 끼고 살던 기록장이었다. 죽기 얼마 전까지도 기록했던 공책, 남편 준호의 오랜 세월의 기록이 담긴 공책이었다. 준호는 말보다 글을 남기는 사람이었다. 생활비 지출, 가게 도매 일정,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지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었다. 영신은 그 공책을 한 번도 함부로 펼치지 않았다. 준호의 침묵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그 침묵이 영신을 지켜야 하는 날이 왔다. 영신은 공책을 펼치며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이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신은 조문객들을 향해 마치 미안하다는 듯 낮게 덧붙였다.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끝까지 봐달라는 간절함과 진실은 남는다는 확신이 함께 섞여 있었다. 도연은 비웃듯 턱을 치켜들었다. 공책?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차용증이 증거인데. 영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공책의 오래된 페이지를 넘겼다.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마치 준호가 바로 옆에서 숨쉬고 있는 것처럼. 영신의 손가락이 2015년 3월로 멈췄다. 그 순간 영신은 알았다. 오늘 이 장례식에서 남편은 또 한 번 자신을 지킬 거라는 걸. 말 대신 기록으로. 영신은 올해 58. 평생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살았다. 준호는 묵묵했고 영신은 성실했다. 둘은 큰 부자도 아니었지만 가난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만들었다. 저녁에 밥 한 공기만 있어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삶.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늘 그 삶을 흔들었다. 준호의 동생 김도연. 10년 전 도연은 갑자기 찾아왔다. 한 번도 손에 기름 묻히지 않던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다. 사업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형, 나 이번에 진짜 크게 한번 해보려고. 초기 자금만 좀 3천만 원만 빌려줘. 사실 도연이 형에게 돈을 요구한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몇 해 전에도 한 번 꽤 큰 돈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넸고 그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그날 밤 준호는 말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딸깍거렸다. 영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힘들면 안 빌려줘도 돼요. 우린 지금도 빠듯하잖아요. 준호는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이는 빌려주면 못 받아. 그럼 우리까지 힘들어져. 이번에는 절대 안 줄 거야. 준호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드물었다. 형제 사이에 선을 긋는 말은 더더욱. 그 표정엔 미안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얹혀 있었다. 형이라서 미안하다와 남편이라서 지켜야 한다가 함께 섞인 얼굴. 다음 날 준호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미안한데 이번엔 어렵다. 우리도 사정이 있다. 순간 도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형, 나 가족 아니야? 형은 늘 그렇게 착한 척만 해. 형수 말 듣고 그러는 거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싸움이 될 걸 알았기 때문이다. 준호는 싸우는 대신 기록을 택하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준호는 입을 닫고 도연은 입을 열었다. 알았어. 됐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게 도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뒤로 도연은 연락을 끊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전화번호도 바뀐 듯했다. 처음엔 준호가 몇 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번호 안내음만 반복됐다. 영신은 그때마다 준호의 등을 봤다. 말없이 등을 굽힌 채 전화기를 내려놓는 남편의 뒷모습. 그 뒷모습은 마치 내가 잘못했나라고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 같았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한 줄을 적었다. 도연 전화 안 받음. 명절 연락 없음. 가족이라도 선이 있다. 영신은 그 공책이 무슨 의미인지 그땐 몰랐다. 단지 남편이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다. 세월은 흘렀다. 아들은 장성했고 준호의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섞였다. 도연은 그 사이 어디선가 살았겠지만 준호의 삶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가족의 테두리 밖으로 그림자처럼. 그런데 오늘 남편이 눈을 감은 그날 도연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차용증을 들고 나타났다. 영신은 그 사실이 가장 서러웠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형의 장례식에서 처음 꺼낸 말이 돈이라는 것. 위로도 미안함도 추억도 아니고. 영신은 다시 공책의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2015년 3월 12일. 그 날짜가 유독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영신의 손이 멈춘 페이지에는 준호의 글씨가 있었다. 가늘지만 힘이 있었고 마지막 획이 늘 조금 떨렸다. 그 떨림은 준호의 성격 같았다. 큰 소리 내지 못하는 대신 책임을 크게 지려는 사람의 떨림. 공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5년 3월 12일. 도연 전화. 사업 자금 3천 요청. 거절함. 도연 화남. 영신이 미안해했음.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 있음. 영신의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다. 차용증 날짜는 2015년 3월 15일. 공책 기록은 그보다 3일 전. 그리고 내용은 정반대였다. 차용증은 빌렸다고 말했고 공책은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영신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쓰는 숫자 0은 늘 왼쪽이 살짝 눌린 모양인데 차용증의 0은 지나치게 둥글고 매끈했다. 같은 숫자인데도 손의 기억은 전혀 달랐다. 영신은 그 작은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사람이 살아온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끝의 습관은 마음의 습관이었으니까. 도연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형수,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읽었으면 갚아야죠. 영신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서방님, 이거 남편 글씨 아니에요. 도연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형수가 뭘 알아요? 형이 급해서 대충 썼겠죠. 영신은 그 말에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다. 영신은 분노를 확신으로 바꾸기로 했다. 영신은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의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 씨, 저 지금 남편 장례식장에 있어요. 남편 동생이 차용증을 들고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갚지 않으면 발인도 막는다 그러는데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숨이 잠깐 멎는 듯했다. 형수님, 사진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출발합니다. 영신은 차용증과 공책을 함께 찍어 보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버팀이었다. 도연은 여전히 큰 소리였다. 변호사 불러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영신은 대답 대신 공책을 다시 펼쳤다. 준호는 말 대신 기록을 남긴다. 그 사실이 오늘은 유독 든든했다. 영신은 공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여보, 당신이 혹시 이런 날을 생각했나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공책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봉투 겉면에는 준호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통장 정리. 혹시 모를 때 영신에게. 혹시 몰라 백업. 영신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백업이라는 단어는 준호답지 않게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늘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낯설지 않았다. 준호는 몇 해 전부터 통장 내역을 한 번씩 정리해 두는 사람이었다. 영신은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영신은 봉투를 가슴에 넣었다. 아직 도연 앞에서 열지 않았다. 어쩐지 이 봉투는 마지막에 꺼내야 할 것 같았다. 준호가 남겨둔 마지막 말일 테니까. 30분 뒤 박민석이 도착했다. 그는 조용히 조문을 했다.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길었다. 그만큼 준호와 민석은 오래된 사람들이었다. 민석은 차용증을 집어들었다. 빛에 비춰보고 종이 결을 만져보고 공책과 나란히 두고 글씨를 비교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이건 준호 형 글씨가 아닙니다. 도연이 즉시 반박했다. 급해서 후딱 쓴 거예요. 형 글씨가 원래 늘 일정해요?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형은 글씨 습관이 일정했습니다. 숫자 0은 왼쪽이 눌리고 다른 숫자 획은 늘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이 차용증은 전부 반대입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보다 자기 눈으로 확인한 작은 차이에 더 설득된다. 방금 조문객들은 그 차이를 봤다. 민석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차용증에 사망시 즉시 변제 같은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 굳음은 분노가 아니라 당황이었다. 영신은 그때 가슴에 넣어둔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민석에게 조용히 건넸다. 민석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석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다. 장례식장, 슬픔과 향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노트북 화면이 켜지는 장면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하지만 영신은 그 차가움이 필요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엔 감정보다 기록이 더 강할 때가 있으니까. 민석의 눈이 화면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계좌 내역 있습니다. 도연이 급히 다가왔다. 그거 불법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거야? 민석은 화면을 돌려 조문객들에게도 보이게 했다. 여기 보시면 준호 혁명의 계좌에서 도연 씨 계좌로 3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은 있습니다. 그건 2015년이 아니라 그 3년 전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도연 씨가 준호 형 계좌로 3천만 원을 준 기록은 없습니다. 맞다. 그 이체 기록은 이번 차용증과는 전혀 다른 오래전에 준호가 도연에게 준 돈이었다.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다. 방금까지 소리치던 도연의 목소리만 멈췄다.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제가 현금으로 줬다고요.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현금이라면 더더욱 차용증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위조 흔적이 너무 큽니다. 이건 빌린 증거가 아니라 거짓말을 정리해 놓은 종이입니다. 영신은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뒤로 물러섬은 10년 동안 가족에게서 물러섰던 그 시간과 닮아 있었다. 민석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입니다. 30분 후 형사 2명이 도착했다. 장례식장 복도에 형사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죄를 세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형사가 물었다. 김도현 씨 맞습니까? 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도현은 두 손을 허둥지둥 흔들었다. 저 진짜 돈 빌려줬어요. 형이 나한테. 영신은 그 말 끝을 듣지 않았다.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남편을 또 한 번 더럽히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형사는 차용증과 공책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조사하면 나옵니다. 일단 서에서 말씀하시죠. 도연이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영신을 돌아봤다. 형수 한 번만 봐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이 너무 늦어서 오히려 더 잔인했다. 영신은 고개를 저었다. 10년 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오늘 형 장례식에서 처음 한 말이 돈이었어요. 도연은 더 말하지 못하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조문객들 중 누군가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슬픔이라기보다 분노가 풀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이제야 장례식 같았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눈을 닦았다.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남편분이 끝까지 아내 지키고 가시네. 영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릴 뻔했다. 버티고 있던 힘줄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느낌. 하지만 영신은 쓰러지지 않았다. 준호의 공책이, 준호의 기록이, 준호의 준비가 영신의 등을 받쳐주고 있었다. 영신은 영정 앞에 섰다. 준호는 사진 속에서도 말수 적던 그 표정 그대로였다. 영신은 향을 올리고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기록이 오늘 저를 지켰어요. 발인이 시작됐다. 관이 문턱을 넘을 때 영신은 희미하게 미는 손길 같은 걸 느꼈다. 마치 준호가 마지막까지 정리를 도와주는 듯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영신은 남편의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집은 조용했다. 장례식장보다 더 조용했다. 사람이 떠난 집은 소리까지 떠나버린다. 영신은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준호의 글씨로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 기록을 남긴다. 힘든 날, 이 기록이 너를 지켜줄 거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말은 적었지만 사랑은 깊었던 사람. 준호는 끝까지 말 대신 기록으로 영신을 안아주었다. 영신은 공책 첫 장의 빈칸에 조용히 글을 적었다. 준호에게 당신 덕분에 오늘 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기록할게요. 우리의 시간도 당신의 마음도.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공책의 한 장이 사르르 넘겨졌다. 그 소리는 마치 준호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신은 공책을 가슴에 안고 긴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앞으로도 그녀를 지킬 것이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